재벌 회장 윤석훈은 매년 아들의 기일마다 한정 공개되는 아들 윤도현 추모 초상화 앞에서 홀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올해 뜻밖의 한 소녀가 나타나 그림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이 아이 죽지 않았어요. 이 아이, 제 동생이랑 같은 표정을 가지고 있다고요. 가난한 길거리 화가 지우나. 그녀는 아들의 초상화를 보고 죽은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정서가 아닌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의 숨결이 느껴지고 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윤석훈 회장님께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이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복도에서 흘러들던 사람 소리가 간신히 끊어졌고 공기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황금빛 샹들리에 아래 걸려있는 아드님 도현 군의 초상화는 조용하게, 그러나 어떤 말보다 무겁게 회장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회장님의 걸음은 초상화 앞에서 멈춰서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마치 그 앞에 서기 위해 마음 한켠을 억지로 짓누르고 오신 듯 회장님의 어깨는 약간 굽어 있었고 손끝은 의식하지 못한 채 떨리고 있었지요. 도현아, 아빠가 왔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분명히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가늘었지만 이 방은 그 작은 떨림을 놓치지 않고 받아 안았습니다. 이곳은 회장님께서 오직 이날, 오직 이 시간에만 찾는 비공개 추모실이었습니다. 조명이 일부러 낮게 설정된 공간에는 초상화 하나만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외 모든 사물들은 조용히 뒷자리에 물러난 듯 보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온 체념과 후회가 이 방에 켜켜이 쌓여 있었고 회장님은 매년 이 무게를 견디기 위해 다시 이곳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기치 않은 기척 하나가 정적을 찢듯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부드럽게 닫힌 문틈 사이로 가벼운 발소리가 울렸고 회장님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순간 짧은 놀람과 함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지요. 이곳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고 들어와서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낡은 가방을 매난 소녀가 방 안으로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키는 작고 옷은 남루했으며 신발 끝은 이미 여러 번 닳아 있었습니다. 얼굴엔 화장기 없이 생기가 옅게 비쳐 있었지만 그럼에도 눈빛 하나만큼은 묘하게 또렷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무언가를 찾아 헤맨 사람처럼 무언가 잃어버린 흔적이 눈동자 깊은 곳에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지요. 회장님은 당황과 분노를 억누르며 낮게 물으셨습니다. 누구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러나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초상화 앞에서 가만히 멈춰서서는 그 그림을 정말 오랫동안 거의 숨조차 쉬지 않는 듯한 자세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은 처음에는 신분을 묻고 당장 내보낼 생각이셨지만 소녀의 표정이 점점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림 속 아이를 마주한 순간 누군가를 잃은 사람이 보이는 표정, 무언가를 직감한 사람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소녀가 아주 천천히 입술을 달뜬 듯 떨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죽지 않았어요. 그 한 문장은 방 안의 온도를 한순간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회장님의 손에서 지팡이가 거의 미끄러졌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무의식적으로 크게 새어나왔습니다. 10년 동안 듣지 못한 말이었고 듣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고 믿어온 말이었습니다. 고통이 회장님 가슴을 파고들자 화가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헛소리 그만하고 나가라. 자네가 뭘 안다고. 회장님이 목소리를 높이려는 순간 소녀가 고개를 돌려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불가사의할 만큼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두려움도 계산도 장난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진심을 알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다시 초상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눈이 이런 모양일 수는 없어요. 이건 살기 위해 기다리는 눈이에요. 회장님은 그 말이 왜 이토록 자신을 찌르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초상화를 그린 화가가 표현한 눈동자에 담긴 흔적, 그 안에 남아있는 미세한 표정,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숨결 같은 무언가. 소녀는 그것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갑자기 팔에 힘이 풀리며 벽에 기대고 말았습니다. 왜 이 낯선 소녀의 말이 자신이 잊으려 했던 기억을 끌어올리는지, 왜 아들의 마지막 표정을 떠올리게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회장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초상화 바로 앞에 서더니 떨리는 손끝으로 눈동자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누군가와 약속을 지키겠다는 표정이에요. 죽은 사람의 얼굴은 이런 식으로 남지 않아요. 아직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안을 꽉 채울 정도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한 발짝 다가가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눈, 이 표정, 제 동생과 너무 닮았어요. 이상할 만큼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회장님의 무릎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죽지 않았다는 말보다도 제 동생과 닮았다는 소녀의 한마디가 더 깊게 박혀왔습니다. 그 말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희미한 희망을 동시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날 그 비공개 전시실에서 회장님은 처음으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진실의 문턱을 마주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잠겨있던 가슴 어딘가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전시실을 나가는 순간에도 회장님께서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스스로 달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 소녀가 남긴 말이 단순한 착각인지 혹은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감상이었는지 회장님 스스로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싶으셨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귀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눈이다. 어떤 사람도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문장을 낯선 소녀는 주저없이 말했다는 사실이 회장님의 마음을 괴종시계의 종소리처럼 계속 울리고 있었지요. 회장님은 소녀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경호팀에게 눈짓만 했지만 정작 소녀는 문간에 걸터앉아 조용히 자신의 낡은 화구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쫓기는 듯한 태도가 아니라 마치 이곳에 잠시 들어왔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한 담담함이 그녀의 손끝에 묻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잠깐 이야기 좀 하지. 회장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아까와는 달리 경계가 아닌 혼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들더니 회장님을 잔잔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겁먹은 기색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눈 속에는 오래 버티며 살아온 사람만이 가진 어떤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윤아였습니다. 나이는 19. 부모님이 계시는지 묻자 조금 머뭇거리던 소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릴 때 모두 흩어졌어요.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회장님께서는 그 짧은 문장 속에 깊은 사연이 들어있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채셨습니다. 어른들 세대의 마음은 어릴 때 깨진 가족을 대하는 아이의 표정만 봐도 금세 흔들리기 마련이지요. 회장님께서도 그 예외가 아니셨습니다. 유나는 어려서부터 생계를 직접 해결해야 했습니다. 종종 길거리에서, 버스 터미널 앞에서, 혹은 공원 벤치 옆에서 종이에 사람 얼굴을 그리며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합니다. 굶주림에 배가 쪼그라들어도 잠을 이루지 못해 눈이 퀭한 날도 있었지만 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세상과 이어져 있는 기분이 들어 그 힘으로 버텼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말을 잃으신 채 얇은 소녀의 손가락 관절이 굳어진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래 그림을 그려온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었지요. 그러나 가난과 홀로서기의 고단함보다 더 큰 상처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한테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유나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제 손을 늘 붙잡고 다니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런 흔적 없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아래에는 눌러 담은 고통이 식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일 이후 살아가는 힘을 잃으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동생 얼굴이 흐려지는 게 너무 무서워서 계속 그 아이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유나는 가방에서 한 장의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마다 꾸깃해진 자국이 있는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그 속에는 여러 번 겹쳐 그린 듯한 한 소년의 얼굴이 있고 웃는 모습을 쌍졸린 모습이 차례로 담겨 있었지요. 이 아이가 제 동생이에요. 유일하게 기억하려고 계속 그렸어요. 회장님은 그 그림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마음 한 귀퉁이가 이상하게 서늘해지셨습니다. 그림 속의 소녀는 회장님 아들 도연과 어릴 때의 표정이 놀랄 만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이들 얼굴은 비슷할 때도 있지만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무언가 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눈에도 약속이 있어요.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군 눈이랑 너무 비슷해요. 회장님은 즉시 고개를 저어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유나는 아주 조용한 기척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 얼굴을 많이 그리다 보면요. 살아있는 사람의 눈은 조금 달라요. 죽은 사람을 그린 사진에는 없는 기운이 있어요. 그걸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유나는 잠시 회장님의 눈을 바라본 뒤 초상화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도연군은 아직 끝나지 않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 짓는 표정이에요. 회장님의 가슴은 순간적으로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사실 회장님 본인도 한 번쯤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초상화를 볼 때마다 도연의 미소는 마치 마지막 인사를 남긴 표정이 아닌 다시 만나자고 말하는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는 순간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며 쌓아온 지난 10년의 감정이 모두 무너질까 두려워 애써 외면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유나는 그림을 조용히 덮고 천천히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아까 한 말 거짓 아니에요. 그 눈은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에요. 그리고 제 동생과 닮은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연결이 있어요. 저는 그걸 느껴요. 그 순간 회장님은 오래된 슬픔이 다시 깨어나는 듯한 고통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희미한 희망이 동시에 가슴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 희망이 얼마나 위험한 감정인지 얼마나 오래 봉인해 왔는지 알면서도 유나의 목소리는 마치 잊고 있던 감각을 다시 불러내는 듯 했습니다. 전시실 밖의 조용한 복도에서 풍겨오던 공기의 차가움과는 달리 회장님 가슴 속에서는 오랜 세월 얼어있던 무언가가 아주 미세하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회장님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정말 그런 것인가? 그 한마디는 회장님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이어질 진실의 문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시실을 나온 뒤에도 회장님께서는
복도 한가운데에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무거운 샹들리에가 내려다보는 넓은 홀인데도 그곳의 정막은 방금 들은 이야기보다 훨씬 가볍게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살아있다. 그 짧은 문장은 회장님의 마음 안쪽 깊숙한 곳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가 입 밖에 꺼내지 않았던 말. 이미 불가능하다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살아온 말이 세월의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조심스레 다가와 묻자 회장님은 순간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장님은 그저 괜찮다는 말만 남기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찌 괜찮으실 수 있겠습니까? 회장님 자신도 인정하지 않는 깊은 혼란이 이미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복도를 걸어 나오신 회장님은 잠시 걸음을 멈춘 뒤 10년 전 그날을 떠올리셨습니다. 사고라고 발표된 산사태 현장, 급하게 내려진 사망 판정, 시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설명, 그리고 회사에서 내려온 더 이상의 조사 불필요 지시. 그때는 너무 충격이 커 판단할 겨를도 없었고 회장님의 자리에서는 회사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시신을 못 찾았다 했지. 회장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산사태의 혼란스러움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은 깊어졌습니다. 그 불안을 덮기 위해 회장님은 자신에게 이미 끝난 일이다라고 수없이 되뇌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유나가 한 말은 그 방어막을 단숨에 부수었습니다. 살아있는 눈이다. 그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단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은 오래전 기억 속의 또 다른 장면을 떠올리셨습니다. 아들 도연이 사라진 그날 밤 가사도우미 장미숙이 보여준 이상한 표정, 겁에 질린 듯 하면서도 입을 열지 못하고 떨던 모습. 당시에는 사고 소식에 놀라 당황한 것으로만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눈빛은 단순한 공포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겨야 하고 입을 열면 안 된다는 압박 속에 갇혀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길로 미숙을 불러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미숙은 손을 맞잡은 채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름이 깊어진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짙은 긴장감이 어려 있었지요. 회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미숙 씨, 10년 전 그날 내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나?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미숙은 순간적으로 어깨를 움찔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그게 무슨... 하지만 그녀의 흔들리는 목소리는 이미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생각이 나서 그려보니 그날 자네 표정이 이상했어. 무언가 숨긴 듯 했지. 지금이라도 말해보게. 미숙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1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한 얼굴이었지요. 회장님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의 숨을 참고 버티는 표정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다정한 사람이었고 가정사처럼 회장의 집을 지켜온 사람이었고 도연에게도 작은 엄마 같은 존재였기에 더더욱 그녀의 눈빛은 회장님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땐 모든 게 너무 위험했어요. 그 한마디만으로 회장님은 더 큰 확신을 얻었습니다. 무언가 있다. 분명 있다. 그 말을 확인한 순간 회장님의 시간은 10년 전으로 곧장 되돌아갔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부터 떠돌던 이상한 소문들, 회사에서
갑자기 내려온 비정상적인 지시들, 도연이 학교에 가기 직전 회장님에게 보였던 낯설고 복잡한 표정. 회장님은 그 모든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다시 이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장 뚜렷하게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고 하루 전 도연이 회장님 서재 문 앞에서 말없이 문고리를 잡고 있던 모습. 회장님이 문을 열자 아들은 한참이나 말없이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지요. 아빠, 혹시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그 어린 목소리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때는 회장님이 회의 자료를 정리하느라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중요한 회의가 있어. 그 말이 아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바빴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장면은 회장님의 가슴속에서 비명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도연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너무 늦은 깨달음이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회장님은 머리를 부여잡으며 깊은 숨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아, 그때 내가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느냐? 이제는 그 질문이 단순한 기억 속의 울림이 아니라 진실로 이어지는 실마리로 느껴졌습니다. 유나라는 소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다시 꺼낼 수도 없었을 기억들이 하나, 둘 회장님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장님은 결국 미숙을 더 이상 압박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네. 지금은 그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네. 그 말은 미숙에게도 회장님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장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 유나가 던진 작은 불씨가 10년 동안 묻혀있던 거대한 진실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회장님은 전신으로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날 회장님은 처음으로 어쩌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회장님의 삶을 뒤바꾸기 시작하는 첫 번째 균열이 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우려 해도 눈꺼풀은 가벼웠고 마음은 무겁고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가라앉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눈을 감아도 도연군의 초상화 속 눈동자가 다시 떠오르고 유나가 말하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에요. 아직 누군가를 기다리는 표정이에요. 10년 동안 한 번도 누가 건드리지 않았던 감정이 아주 조용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회장님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전시실 CCTV부터 확인해보게. 오늘 소녀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보고 싶네.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정말 그 소녀가 말하는 것이 근거 없는 환상이라면 그걸 확인해야 마음이 정리될 테니까요. 반대로 무언가 이상한 점이 드러난다면 그때부터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회장님은 보안실로 향하셨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에 여러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보안팀장은 곧바로 회장님 앞에 서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영상 확보해 두었습니다. 회장님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화면 속 시간 표시는 유나가 초상화 앞에 나타나기 약 5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조금 불안한 표정으로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카메라 화면은 깔끔하게 복도와 출입문을 비추고 있었고 이례적으로 사람의 흔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정교하게 관리된 이 보안 체계에 늘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허가 없이 이 구역에 들어올 수 없다는 확신 역시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멈춰보게. 회장님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영상 속에서 윤아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 화면이 갑자기 툭 하고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단 1초 동안 정지된 것입니다. 보안팀장은 놀랐는지 얼굴빛이 굳었습니다. 이상하군요. 이런 정지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도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모니터를 더 가까이 당겨보며 낮게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이게 처음인가? 보안팀장은 주저하는 듯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사실 보고 드릴까 말까 고민했던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10년 전, 그러니까 도연군 사건 직후 같은 구역에서 비슷한 화면 정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말은 회장님의 뒤통수를 내리치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10년 전, 도연이 없어졌던 바로 그 시기, 같은 구역, 같은 정지, 그동안 단순한 오류라고 치부해버렸던 그 한 줄의 기록이 지금에서야 새로운 의미를 띠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이걸 말하지 않았단 말인가. 하지만 회장님 자신도 그 당시를 너무 깊이 묻어버리려 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있어도 제대로 주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은 때로 진실을 보기보다 고통에서 도망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윤아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죽은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렷하게 느껴졌던 그 낯선 힘. 그 순간 회장님 안에서는 믿고 싶지 않은 진실과 믿고 싶은 희망이 동시에 가슴을 쳤습니다. 보안팀장은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가는 것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사실 당시 정지된 영상은 서버에서 복원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지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회장님은 매우 조용하게 물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날카로웠습니다. 보안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책임자였던 분이 그냥 오류로 처리하라고 지시해서 더 파볼 수 없었죠.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회장님은 그 말을 들으며 손등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 책임자는 당시 회사 내 권한이 막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바쁘다는 이유로 모든 실무 결정권을 맡겼던 사람. 사업적으로는 능력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마음을 닫은 듯한 차가운 눈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 인물이 도연이 사라지던 그 시기에 카메라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니. 회장님은 머릿속에서 오래전 묻힌 조각들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도연이 사라지던 날 회사도 어수선했고 그 사람은 유난히 회장님 주변을 맴돌았다. 그때는 충격 속에서 지나쳤던 행동들이 지금 보니 너무나 선명하게 비뚤어진 그림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보안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윤아였습니다. 회장님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셨지만 소녀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회장님은 숨을 들이쉬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윤아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그날 복도 바닥에서 주운 거예요. 제 동생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목걸이에요. 작고 낡은 나무 조각에 새겨진 이니셜 DY. 회장님의 손끝이 순간 굳었습니다. 도연이가 어릴 적 새기던 장난글씨와 같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아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 목걸이 제 동생이 늘 갖고 다니던 거예요. 그런데 전시실 근처에서 발견됐다는 건 두 아이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회장님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실마리가 눈앞에 있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던 진실의 첫 조각이 이렇게 두 사람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회장님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도연아, 너는 정말 그날 어디에 있었느냐? 이 질문은 이제 회장님의 삶에서 가장 깊은 어둠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작이었습니다. 보안실에서 나온 뒤 회장님께서는 잠시도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셨습니다. 손에 쥐고 계신 작은 목걸이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DY. 낡아 글씨가 조금 달아 있었지만 그 형태는 분명했습니다. 도연 군이 어릴 적 나무 조각 위에 장난처럼 새기던 글씨와 정확히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작은 조각 하나가 회장님의 시간을 단숨에 10년 전으로 잡아끌고 있었지요. 회장님은 유나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걸이, 자네 동생 것도 같은 모양인가? 유나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릴 때 저랑 동생이 함께 새긴 거예요. 동생 이름도 유동이라서요. 그래서 YD로 새기려다 실수로 DY로 뒤집어 새겨진 그런 거였어요. 그 말을 들은 회장님은 몸을 멈추셨습니다. 그 뒤집어진 이니셜. 그것은 도연 군이 아버지에게 보여주며 웃곤 했던 나무 조각과도 같은 실수였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이 서툴러 방향을 반대로 새겼던 흔적. 그런데 그것이 왜 유나의 동생 목걸이에도 그대로 새겨져 있단 말입니까?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회장님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만약 두 아이가 서로를 알고 있었다면? 서로 같은 곳에 있었다면? 혹은 누군가가 두 아이에게 같은 목걸이를 쥐어준 것이라면? 어느 쪽이든 10년 동안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연결고리였습니다. 회장님은 유나를 데리고 서재로 향하셨습니다. 늘 중요한 순간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단독으로 결정을 내리던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오히려 회장님 본인이 그 안에서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자 회장님은 목걸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손가락으로 나무 조각을 쓸어보았습니다. 그 표면의 거친 결 하나하나가 마치 도연 군의 어린 시절 웃음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나 양, 이걸 어디서 찾았다고 했지? 전시실 앞 복도의 바닥에서요. 사람들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구석이었어요. 아주 오래된 먼지가 쌓여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 목걸이만 너무 눈에 띄어서요. 그 말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도연이가 어린 시절 늘 손에 쥐고 다니던 모양이야. 그런데 왜 여기에? 그 순간 유나가 스케치북을 다시 펼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실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가 펼친 페이지에는 동생과 함께 웃고 있는 한 아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 회장님은 숨조차 멈출 정도로 그 그림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때 동생이 말했어요. 나랑 같이 지내는 형이 있다고. 그 형이 늘 손에 나무 조각을 들고 다닌다면서 그걸 제게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회장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림 속 아이는 분명히 도연 군의 얼굴이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사진처럼 그려진 건 아니고 아이의 기억 속 모습이라 약간 추상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도연이 웃을 때 살짝 오른쪽 눈꼬리가 올라가는 습관, 입꼬리의 방향, 눈 밑에 작은 점 같은 디테일들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유나 양, 이건 도연이와 너무 비슷하네. 회장님의 목소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떨림을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동생이 그린 형의 얼굴이 그냥 친근한 소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초상화를 보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이 그림 속 아이가 도연 군이라는 걸.
그 말은 회장님의 심장을 그대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장님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유나 동생은 도연을 알고 있었다. 단순히 스쳐 지나간 사이가 아니라 어쩌면 함께 지낸 시간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그렇다면 두 아이는 왜 같은 날 사라졌을까? 누가 그 둘을 함께 있었던 장소로 데려갔을까? 그리고 왜 그 기록은 10년 동안 어디에도 남지 않았을까? 회장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쏟아지는 햇빛은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빛과는 어울리지 않는 무겁고 긴장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나 양, 혹시 동생이 사라지기 전 이상한 일이 있었나? 어떤 사람을 만났다거나. 네, 그날이요. 동생이 말했어요.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며 어떤 아저씨가 자기와 형을 자꾸 따라오는 것 같다고요. 그게 누군지 말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느끼는 건 하나예요. 뭔가. 유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제 동생이 보고 있던 그 형이 도연 군이었다는 것. 그리고 둘은 함께 위험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 그 말은 회장님에게 전율에 가까운 충격을 주었습니다. 도연 군이 실종되기 전 이상한 낌새를 보이며 회장님께 말하려 했던 것, 유나 동생이 두려움에 떨며 누군가를 이야기를 했던 것, 두 아이에게 똑같이 쥐어졌던 DY 목걸이, 그리고 삭제된 CCTV 기록.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손을 떨며 목걸이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도연이 직접 새기던 글씨가 손끝에 닿자 오래전 잊었던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도연아, 너는 대체 어디서 무슨 일을 겪었던 거니? 회장님의 눈가에는 맺힌 물기가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회장님 곁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동생을 찾고 싶어요. 그리고 도연 군이 정말 살아있다면 회장님도 알고 싶으시죠? 회장님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번의 끄덕임에는 10년의 슬픔, 후회, 죄책감, 그리고 지금 처음 느끼는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회장님은 스스로에게 인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두 아이의 만남은 어쩌면 누군가가 의도했거나 아니면 함께 도망쳐야 했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관계일지도 모른다고요. 어떤 이유든 간에 두 아이는 서로를 붙잡고 버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그 순간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셨습니다. 도연아, 기다려라. 아버지가 너를 다시 찾겠다. 서재에서 유나와 긴 대화를 나누고 난 뒤 회장님은 왼쪽 가슴이 뻐근하게 조여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목걸이라는 작은 조각 하나로 이렇게까지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마음 한구석에서 혹시 정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자꾸만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희망이 잘못된 것이라면 회장님은 또다시 무너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것도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미숙 씨를 다시 불러오게. 회장님은 조용히 지시하셨습니다. 잠시 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장미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30년간 회장님의 집을 지켜왔고 도연 군을 어린 시절부터 곁에서 돌보며 가족 같은 정을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창백했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은 단순히 오랜 세월의 피로가 아닌 숨겨온 진실이 벗겨지기 직전의 두려움으로 보였습니다. 미숙 씨,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있었던 일을 이제는 말해주게. 내가 들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네.
미숙은 두 손을 꼭 붙잡은 채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얼굴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 그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그녀에게 다가가 의자에 앉도록 권했습니다. 그러나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녀가 얼마나 오랜 시간 죄책감에 시달렸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도연이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미숙의 첫 고백은 서재 안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혼자가 아니었다니? 미숙은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리는 듯 입술을 물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며칠 전부터였어요. 도연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불안해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은 심장이 크게 쿵하고 내려앉는 소리를 느끼셨습니다. 도연 군이 실종 전 자신에게 하려던 말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아빠,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그 말의 의미가 이제서야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그때 울먹이면서도 아빠께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숙은 손등을 깊게 움켜쥐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이는 회장님께서 바쁘셔서 제대로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먼저 말하려 했어요. 그 말은 회장님 가슴에 깊이 박히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빴다. 늘 바빴다. 그 바쁨이 아들의 마지막 신호를 놓치게 했다는 생각이 회장님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숙은 마치 그 순간을 다시 살아내는 것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도연이가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상한 아저씨가 집 주변을 맴돈다고. 그 사람 때문에 학교도 가기 싫다고. 아이고, 도연아. 회장님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리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들이 보였던 그 말하고 싶었던 표정을 이제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숙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도연이의 손을 잡고 집 쪽으로 가던 중 낯선 남자가 나타났어요.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였습니다. 회장님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나? 얼굴을 보았나?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저를 바라보며 아주 낮은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을 재현했습니다. 입 다물고 있으라. 회장님도 아신다. 회장님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뭘 안다는 건가? 미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연이 표정이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 아이는 그 남자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도연이를 붙잡고 뒤쪽 골목으로 도망쳤습니다. 회장님은 숨을 멈춘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잠깐 고개를 돌린 사이 그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꺾여버렸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회장님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 눌러둔 감정이 폭발하듯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미숙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아들의 마지막 신호를 놓쳤다는 무거운 자책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미숙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그대 잘못이 아니네. 회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도연이가 한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 그게 더 큰 죄지.
미숙은 눈물을 닦으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회장님의 눈동자가 날카롭게 미숙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숨긴 것보다 더 큰 진실이 있다는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도연이가 사라진 다음 날, 회사 쪽에서 누군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하라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전시실 CCTV 정직원도 그 사람들 쪽에서 조용히 넘기라고 했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전시실 CCTV 정지 기록, 10년 전에 그 책임자, 도연의 실종, 그리고 유나 동생과의 연결, 모든 조각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그 사람. 회장님은 깊은, 아주 깊은 숨을 들이쉬며 결심하셨습니다. 미숙 씨, 그녀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말게. 그 남자가 누구인지 말해줘야 할 때일세. 미숙은 두려움과 해방감이 뒤섞인 얼굴로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회장님 오른팔이던 한태준 사장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회장님은 마치 머리 위로 차가운 쇳덩이가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전 누구보다 회장님과 가까웠던 사람, 회장님이 아들보다 더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도연 실종과 관련이 있었다. 그날 회장님은 오래 묻혀있던 진실이 이제 막 표면을 드러내려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셨습니다. 장미숙의 입에서 한태준 사장이라는 이름이 흘러나온 순간 회장님은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몸이 뿌리처럼 굳어버렸고 귓가에서는 오래된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10년 전 회사 분위기를 지배했던 그 이름. 회장님이 사업 파트너 이상의 존재로 믿고 때로는 가족처럼 가까웠던 사람.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던 인물의 이름이 이제 도연 실종 사건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셨습니다. 한태준 그 사람이 왜 도연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건가? 이 말을 내뱉는 순간 회장님은 자신이 이미 그 가능성을 마음속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도연이 실종되던 시기에 가장 이상한 행동을 보였던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미숙은 손등을 꼭 쥔 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태준 사장은 도연 군이 어떤 서류를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서류 때문에 애가 무서워했다고도 했어요. 회장님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류? 무슨 서류 말인가?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도연 군이 그 서류를 보고 회장님께 말하려고 했던 건 확실합니다. 그날 새벽에도 아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것 같아요. 그 말은 회장님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도연 군이 사라지기 전 서재 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아빠,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던 그 순간 회장님은 그 말을 어린아이의 걱정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고 기업 이미지와 주주 압박에 정신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들어줬어야 했다. 그 말만 제대로 들었어도 도연이가 위험에 빠지는 걸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회장님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책상 모서리를 붙잡은 손이 하얗게 변할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고 눈가에서는 뜨겁고 무거운 물기가 고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유나가 살며시 말을 건넸습니다. 그건 회장님 탓만은 아니에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상상도 못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휘말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회장님의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어떤 위로도 쉽게 녹이지 못하는 얼음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회장님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낮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내가 도연이의 마지막 신호를 놓쳤지.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의 말을 듣지 않았어. 그게 내가 저지른 첫 번째 죄였네. 유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회장님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회장님이 아직 말하지 않은 또 다른 무거운 후회의 그림자를 읽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가 있지요? 유나가 그렇게 말하자 회장님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회장님은 천천히 서재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오랜 세월 회장님의 성공을 함께 해온 대형 빌딩들과 사업 성과표가 액자처럼 걸려있는 창밖 풍경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건 회장님에게 무의미한 배경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네. 회장님은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매우 낮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도연이가 본 서류, 그건 나와 한태준이 만든 거래의 흔적이었네. 유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미숙도 숨을 크게 삼켰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창문에 기댄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10년 전 그 시기 회사는 큰 위기에 놓여 있었네. 무리한 투자로 자금이 막혔고 회생하려면 어떻게든 숫자를 맞춰야 했지. 그때 태준이가 제안했네. 외부에서 단기 자금을 확보할 방법이 있다고. 그 말은 마치 오래 묻었던 독한 술을 꺼내 마시는 듯한 고통을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회사와 직원 수천 명이 무너질까 두려워 그 제안을 묵인했어. 공식적으로는 기록에 남지 않는 위험한 거래였지. 도연이는 그 서류를 우연히 본 것 같네. 그 아이가 아빠,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던 건 바로 그 서류 때문이었네.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그걸 듣고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 아이가 무언가를 봤다는 말도 흐르는 소문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 하지만 태준이는 그 서류가 밖으로 새는 걸 극도로 두려워했을 거야. 도연이는 태준이에게 위험한 존재였던 게지. 서재 안의 공기는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유나는 손을 입가에 가져다 대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도연군이 사라진 건 그 서류와. 그래. 회장님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만약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려 했다면 태준이는 도연이를 가만두지 않았을 게야. 그 말은 회장님 자신을 향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유나 양나는 도연이가 위험에 빠진 이유를 알고 있었네. 그 사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어서 그동안 묻고 살았던 걸세. 유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회장님이 아드님을 해치려 한 건 아니잖아요. 회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내가 아버지로서 지켜야 할 아이를 내 손으로 위험에 던진 셈이지. 회장님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실버 세대의 남성들이 평생 참고 눌러온 눈물,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흘리는 뜨거운 눈물. 그것은 회장님 스스로에게 내리는 가장 혹독한 벌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천천히 유나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금 전까지 없던 강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도연이를 찾겠네. 그 아이가 나 때문에 위험에 빠졌다면 남은 인생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찾겠네. 유나는 눈물을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도 희미하게 새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제 동생도 찾아야 해요. 도연군과 함께 있었던 아이니까요. 그 순간 회장님은 처음으로 유나를 타인의 자식이 아닌 함께 진실을 찾아야 할 가족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에는 같은 강렬한 목표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태준, 그에게 가야 한다. 모든 진실은 그에게 있다.
그날 회장님은 자신이 평생 외면했던 두 번째 죄를 완전히 마주했고 그 죄는 이제 회장님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바로잡기 위한 여정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섹션 7의 밤을 꼬박 새우셨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의 무게가 뼛속 깊이 스며들어 생각을 멈추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스케치북에 그려진 두 아이의 그림, DY라고 새겨진 나무 목걸이, 삭제된 CCTV, 그리고 미숙이 떨며 고백했던 그 검은 모자의 남자 모든 조각이 한 사람, 한태준을 향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마자 회장님은 이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지략과 냉철함은 오히려 지금의 회장님께 가장 큰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움직이는 날이었습니다. 유나 양을 불러오게. 회장님은 비서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잠시 후 유나는 부스스한 머리를 정리하지도 못한 채 회장님 앞에 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티가 얼굴 곳곳에 묻어났지만 그 눈빛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유나 양,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네. 회장님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두 아이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보호소를 찾아가 보세. 유나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 보호소 이름은 세빛지역 아동센터였어요.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일하느라 바쁘셔서 저랑 동생을 잠깐 맡겼던 곳이에요. 그녀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거기서 동생이 그 형을 만났대요. 거의 매일 봤다고 했어요. 그 형이 늘 손에 나무 조각을 들고 있었다고. 그게 아마 도연군이었겠죠. 회장님은 말없이 코트를 집어들고 유나에게 손짓했습니다. 가세. 보호소는 도심에서 차로 약 40분 정도 떨어진 낡은 지역이었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건물 절반은 허물어져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폐허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폐허 속에도 흔적은 남기 마련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남긴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회장님은 경호팀에게 주변 정찰을 부탁하고 유나와 함께 허물어진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 습기와 먼지가 뒤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힘겹게 열린 철문을 밀어 올리면서 말했다. 여기 예전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작은 책장도 있고 그림 그리는 방도 있었고요. 그 말이 끝나자 유나의 눈은 어딘가 아련하게 젖었습니다. 회장님은 그런 유나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아이도 이곳에서 가족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연군도 이곳에 왔었을지도 모릅니다. 건물 안한켠에서 경호원이 서류 더미가 든 상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지하 기록 보관실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자료로 보입니다. 상자는 습기 때문에 일부 문서가 눌어붙어 있었지만 다행히 안쪽은 비교적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회장님은 조심스럽게 그 문서를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회장님과 유나는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문서 첫 장, 보호소 출입 일지에는 두 아이의 이름이 같은 날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윤도연 만 9세 임시보호, 유동유나의 동생 만 8세 임시보호. 날짜는 10년 전, 도연군이 사라지기 약 4일 전이었습니다. 유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 동생이 형이랑 하루 종일 같이 놀았다고 했던 날이에요. 회장님도 그 문서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아이가 정말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기록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더 적혀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형제처럼 지냄. 보호자 없이 등장함. 형제처럼.
두 아이가 형제처럼 지냈다는 기록이 회장님의 가슴을 강하게 치고 지나갔습니다. 유나는 문서를 쓸어보며 더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요. 보호소에서 말이 없고 불안함 증세를 보임. 누군가를 계속 두리번거리며 경계함. 이게 도연군에 대한 기록 맞죠? 회장님은 문장을 천천히 따라 읽으며 손등을 떨었습니다. 도연군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미숙의 말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유나 동생에 대한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동생 유동, 형윤 도연 곁을 떠나지 않으려 함. 두 아이 모두 외부인을 두려워함. 유나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끝내 눈가가 젖었습니다. 동생이 그때 말했어요. 형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어떤 아저씨가 무섭다고 형이 손을 꼭 잡고 있었대요. 회장님은 한 손으로 책상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유나 동생을 지켰구나. 그러다. 그 뒤의 말은 목에 걸려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의 마지막 기록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록자가 펜을 꾹 눌러 쓴 문장. 마지막 날 두 아이 모두 사라짐. 기록 삭제 요청 받음. 상부 지시. 유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삭제 요청? 회장님은 문서를 꽉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상부, 그 상부가 누구였을까? 그 순간 회장님 머릿속에는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한태준. 보호소까지 손을 뻗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도연군을 위험으로 몰아넣은 장본인. 도연군과 유나 동생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은 함께 위험을 느끼고 함께 숨었고 함께 사라졌던 것입니다. 회장님은 문서를 움켜쥔 손을 내려다보며 떨림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가 함께 있었구나.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같은 위험 속에 있었던 거야. 유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기록을 지운 사람이 있다면 두 아이가 어딨는지도 알고 있겠죠.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우리를 피할 이유가 있겠지. 회장님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결심하셨습니다. 더 찾자. 조금이라도 단서가 있다면 모두 찾아야 한다. 그때 경호원이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이건 보관함 뒤쪽에서 떨어진 문서입니다. 그 문서에는 낡은 사진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두 아이는 서로 손을 꽉 잡은 채 웃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도연, 다른 한 명은 유나의 동생. 유나는 울음을 삼키며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회장님은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도연아 오래 기다렸구나. 그 말은 단순한 독백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로서 내뱉은 진실한 약속이었습니다. 보호소에서 돌아온 뒤 회장님은 차 안에서도 계속 문서를 손에서 놓지 못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각종 서류를 다뤄왔지만 오늘 손에 쥐고 있는 이 기록만큼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서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이름, 유나 동생의 이름, 형제처럼 지냄이라는 기록, 그리고 상부의 삭제 지시라는 냉랭한 문장. 그 문장 하나가 회장님의 머릿속에서 무한 반복되었습니다. 상부? 회장님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 단어를 듣고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는 그 단서를 붙잡지 못했을까? 아버지로서는 너무나 실격이었다는 자책 감정이 회장님의 등에 다시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회장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때 보호소에서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위치가 꽤 높았던 사람일 거예요. 회장님은 턱을 굳게 다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와 동등하거나
혹은 나에게 직접 보고하던 사람. 그 한 문장만으로도 가슴속이 소름처럼 일어섰습니다. 차가 회장님 집 앞에 도착하자 밤 공기는 더 서늘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늘한 공기보다 회장님의 마음이 더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것에서 오는 무게였습니다. 서재로 돌아오자마자 회장님은 책상 위 서류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가장 위에 놓인 것은 보호소 출입 기록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눈으로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기록 삭제 지시, 상부 요청.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이름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한태준. 회장님은 미간을 짚었습니다. 태준이 그가 정말 이 일에. 입술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그러나 회장님은 섣불리 단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무리 미숙의 증언이 충격적이었다 해도 보호소 기록 하나만으로 그를 범인으로 단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너무도 커 보였습니다. 그때 유나가 스케치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동생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아저씨가 자꾸 형과 자기 주변을 맴돌며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고 했어요. 유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동생은 그 아저씨가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했대요. 회장님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두 아이가 무서움에 떨며 손을 붙잡고 도망쳤을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한구석에서 도연 군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말하려 했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그 말의 의미가 이제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회장님은 문득 손에 쥐고 있던 기록 중 하나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바로 보호소 출입문 CCTV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그 시간 보호소 앞에 검은 SUV 차량이 20분간 정차해 있었고 그 차량의 번호판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번호는 회장님이 10년 전까지 매일같이 봤던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한태준 사장이 늘 타고 다니던 차량. 회장님은 숨이 멈춰버릴 뻔했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가 서재 안에 울렸습니다. 유나도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작은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의외의 방향에서 또 다른 단서가 회장님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보호소 기록 한쪽에 흐리게 기재된 글씨. 아이 둘 밤에 도망친 듯 보임. CCTV 기록 없음. 인근 공장을 지나치는 것으로 민원 접수됨. 공장? 회장님은 즉시 눈을 치켜떴습니다. 어디 공장을 말하는 거지? 유나는 기록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시 폐공장 지역 3구역. 이건재 동생이 마지막으로 그린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장님 머릿속에서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군의 어린 시절 비밀 작업실, 폐공장 창고, 아이 둘이 사라진 경로, 한태준의 차량, 삭제된 기록, 전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긴급히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회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비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비서는 들고 있던 태블릿을 회장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최근 입국자 명단이 떠 있었고 그 명단 속에서 매우 익숙한 이름 하나가 회장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태준, 입국일자 3일 전. 회장님은 의자를 붙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강하게 떨렸고 그 떨림 속에는 분노, 충격, 불안, 그리고 새로운 각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돌아왔단 말인가? 유나는 태블릿 화면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도연군도
제 동생도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회장님은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변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네. 그자를 만나야 한다. 그리고 아주 낮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도연이를 위해서, 그리고 유나 내 동생을 위해서. 그날 회장님은 마음속에 결심 하나를 깊이 새기셨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실을 숨기고 있다면 그가 누구든 어떤 위치든 어떤 대가를 치르든 반드시 그 진실을 끄집어내겠다고. 보호소에서 돌아온 날 회장님의 집은 밤이 깊었는데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서재 한가운데에 앉아 보호소에서 가져온 서류와 사진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문서에 글자 하나, 사진 속 두 아이의 표정 하나, 사소한 흔적까지도 빠짐없이 읽어내려는 듯한 절실함이 깃든 눈빛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네. 회장님은 사진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낮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도연과 유나의 동생이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 두려움이 아닌 서로 지키려는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 그 단단한 눈빛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가진 내면의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회장님 가슴속에서 꺼져 있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조용히 문이 두드러졌습니다. 회장님, 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유나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오래된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호소에서 그 스케치북을 두고 오려 했지만 유나는 그것이 마지막 단서일지도 모른다며 꼭 챙겨왔습니다. 회장님, 이걸 다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유나는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녀가 넘긴 마지막 장. 오래된 종이에 연필로 거칠게 그려진 어떤 건물의 풍경이 등장했습니다. 건물 한쪽은 사선처럼 내려앉은 지붕이었고 벽면은 마치 철제와 목재가 섞인 듯 낡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림 구석에 작게 그려진 창고 문이었습니다. 문 위에는 희미하게 적힌 글씨도 보였습니다. 이게 유나가 말했습니다. 제 동생이 도연군과 함께 숨어 지냈다는 곳이에요. 그 애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설명해 준 장소예요. 회장님은 그림을 들여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셨습니다. 이 모양 낯이 있구먼. 유나는 놀란 듯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아세요? 이 건물을 보신 적 있으세요? 회장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저건 내가 젊을 때 인수했던 옛 공장의 창고 모양이야. 지금은 폐창고로 남아있지만 도연이가 어린 시절 자주 가던 곳이지. 어린 시절에요? 유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래. 회장님은 서서히 기억을 꺼내셨습니다. 도연이는 혼자만의 공간을 좋아하는 아이였네. 서재에서 너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 답답하다는 이유로 옛 창고 구석에 자신만의 비밀 작업실을 만들었지. 유나는 입술을 떨며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이 그림을 동생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을 마주한 채 같은 결론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그 폐창고에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겪었다. 회장님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가보세. 유나도 곧바로 스케치북을 품에 안고 따라섰습니다. 옛 공장은 도심 끝자락 개발에서 밀려나 사람들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밤바람은 삭막한 냄새를 풍겼고 건물은 마치 수십 년의 무게를 견디느라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나는 스케치북을 꺼내 그림과 건물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 모양이에요. 제 동생이 그린 게 맞아요. 회장님은 어둠 속에서도 창고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둘이 있었던 것이겠지.
경호팀은 건물의 안전을 먼저 점검한 뒤 회장님과 윤아를 안내했습니다. 철제 문을 밀자 오래된 경첩이 강렬한 소리를 냈습니다. 안쪽은 차갑고 서늘하고 오래된 먼지가 떠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분명히 사람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작은 선반이 있었고 그 위에는 아이들 손때 묻은 조그만 장난감이 두세 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는 연필로 여러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성장키를 기록하듯 날짜 없이 높이만 표시된 선들. 윤아는 그 앞에서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거 아이들이 남긴 거예요. 동생이 늘 형하고 키재기 놀이했다고 했어요. 회장님은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도연아, 아들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경호원이 창고 바닥 한쪽에서 작은 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천 조각에는 산뜻한 파란색 줄무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그것을 보는 순간 무릎이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도연이가 사라지기 전날 입고 나갔던 옷이야. 윤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회장님은 바닥에 쭈그려 앉은 채 천 조각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조각 하나가 10년 동안 묻혀있던 아들의 온기를 다시 가져다 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경호원 하나가 창고 뒤편에서 급히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와보셔야 합니다. 두 사람은 그를 따라 창고 뒤편의 좁은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금속함이 묻혀 있어 일부만 흙 위로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경호원이 조심스럽게 그 함을 꺼내 열자 안쪽에 종이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친 회장님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종이 위에는 아이의 서툰 글씨로 적힌 단 한 문장. 아빠, 나 여기 있어. 회장님의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울음이 차올라 올라오려 했습니다. 윤아는 회장님 곁에서 두 손을 입에 가져다 댄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도연 군이 회장님께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회장님은 종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종이는 오래 습기에 젖어 가장자리가 바스라져 있었지만 그 문장만은 또렷했습니다. 도연 군이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부르며 남긴 흔적. 사라지기 직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긴 유일한 메시지. 회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연아, 아버지가 왔다. 너를 찾으러 왔다. 그 말은 10년을 꿰뚫고 흘러나온 단 하나의 절규이자 약속이었습니다. 한태준 사장이 입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회장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묻혔던 감정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 감정은 분노이자 두려움이었고 동시에 마지막 남은 희망을 확인해야 하는 아버지의 절박함이기도 했습니다. 밤새 회장님은 서재에서 한 번도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한태준의 동선, 회사 내부 기록, 옛거래 내역까지 모두 살펴보며 지난 10년을 하나씩 되짚으며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윤아는 회장님 옆에서 잠시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동생과 도연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눈빛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만나실 겁니까? 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피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났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지. 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윤아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두렵네. 그러나 그 두려움조차 아버지라면 넘어야 할 산이야. 도연이를 더 이상 어둠 속에 두고 싶지 않네. 그 말은 윤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선 깊은 이해가 비쳤습니다.
동생을 잃은 사람만이 아는 감정이었고 가족을 찾고 싶은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회장님과 유나는 경호팀과 함께 서울 외곽에 있는 한 오래된 창고 근처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한태준이 입국 후 처음 방문한 장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창고 같았지만 회장님의 직감은 이곳에 중요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바람이 거칠게 불어와 낡은 철문을 흔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철문 앞에 서서 자신의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유나는 숨을 고르며 회장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네. 아니, 괜찮아져야겠지. 그때 창고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경호팀은 즉시 긴장했지만 회장님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신호했습니다. 잠시 후 낯익은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코트를 걸치고 여전히 회장님과 마주할 때 보여주는 특유의 무표정. 한태준 사장이었다. 그는 회장님을 보자마자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움은 없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회장님 이곳까지 오다니.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느린 톤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0년 만이군. 회장님의 목소리는 이례적일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왜 돌아왔나? 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온기가 없었습니다. 회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덮어둔 일의 끝이 어떻게 나는지 직접 보고 싶어 하죠. 유나는 그 말을 듣고 몸이 움찔했습니다. 회장님은 눈을 좁히며 물었습니다. 도연이 어디 있나? 태준은 눈을 깜빡이지도 않은 채 회장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제 와서 묻습니까? 10년 전에는 관심도 없었으면서. 그 말은 회장님의 가슴을 정면으로 찌르는 칼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장님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게 내 죄라는 것은 인정하네. 그러나 지금 묻는 건 아버지로서 묻는 거다. 태준은 회장님을 훑어보듯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일해온 사람을 보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전혀 다른 사람을 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도연이는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도망쳤습니다. 유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회장님은 숨을 멈추며 물었습니다. 도망? 네. 그 아이가 봤어서는 안 될 걸 봤고 그 때문에 위험에 처했습니다. 태준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회장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죠. 항상 곁에 있는 아이, 그 아이가 그의 동생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유나는 숨을 들이켜며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제 동생? 태준은 고개를 약간 돌려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표정 없이 그저 사실을 말하는 사람처럼. 그래, 내 동생도 그날 함께 있었다. 유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둘은 무슨 일을 겪었던 거죠? 왜 사라진 거예요? 태준은 잠시 숨을 내쉬더니 회장님을 향해 말했다. 회장님이 만든 일이었습니다. 그 말은 회장님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유나도 충격에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이어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승인한 거래 서류. 도연 군이 그걸 보고 아버지께 말하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이에게는 그 파일이 범죄처럼 보였겠죠. 그리고 말리려는 저를 보고 도망쳤습니다. 회장님은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심장이 차게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그 아이들을 한 남자가 데려갔습니다. 태준은 마치 오래 숨겨온 문을 이제야 열어버린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의자라도 필요할 만큼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데려갔다니 누가? 태주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눈빛은 지금까지 보여준 것 중 가장 인간적인 표정이었습니다. 후회와 무력감이 미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두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유나는 손을 입에 가져다 대며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1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심장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금 살아오르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태주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두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두 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회장님은 눈동자를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어디지? 태주는 창고 뒤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그 손가락 끝은 밤하늘을 가르는 듯한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폐창고 아래의 지하실입니다. 회장님의 심장은 큰 북처럼 2번, 3번 강하게 뛰었습니다. 유나도 손을 꽉 쥐며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곳으로 안내하게. 태준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은 진실을 찾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뒤흔드는 가장 결정적인 문이 곧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폐창고 뒤편으로 이어진 좁은 계단은 마치 10년 동안 잠겨있던 문을 억지로 열어젖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철제 난간은 녹이 슬어 있었고 바람이 들어오지도 않는 지하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점점 더 차갑고 습했습니다. 회장님은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쿵, 쿵 하고 울렸습니다. 이곳에 10년 전에 모든 진실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과 희망이 회장님의 발끝에 무겁게 매달려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도 물러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유나는 회장님 바로 뒤에서 계단을 내려가며 자신도 숨을 제대로 고르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스케치북이 꼭 쥐어져 있었고 다른 손은 떨리는 걸 스스로 붙잡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그리고 도연군이 이곳에 있다는 작은 희망. 계단 끝에서 멈춰선 경호원이 회장님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문은 닫혀 있습니다. 열쇠는 없습니다. 회장님이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 뒤에서 조용히 걸어오던 한태준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서늘한 표정으로 지하실 문을 바라보았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녹슨 자물쇠를 만졌습니다. 이 문, 제가 마지막으로 닫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흔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왜? 한태준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아이들이 이곳으로 도망쳤습니다. 누군가가 뒤따라오고 있었고 저는 아이들이 잡히는 걸 막기 위해 반드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유나가 눈을 크게 뜨고 외쳤습니다. 그럼 둘 다 여기 있던 거예요? 살아 있었던 거죠? 한태준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예, 살아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그리고 한숨 같은 속삭임. 그 아이들을 데려간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게. 한태준은 주머니에서 녹슨 금속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열쇠 제가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끼워 돌렸습니다. 철컥. 문을 여는 그 단 한 번의 소리가 회장님의 무릎을 순간적으로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하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어딘가 익숙한 채취가 어렴풋하게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숨을 들이켰고 회장님은 두 손으로 가슴을 붙잡은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실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한쪽에는 낡은 이불뭉치와 작은 책상, 그리고 두 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들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크레파스와 연필로 가득 채워진 그림들이 이어져 있었는데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좁은 공간을 배경으로 웃고 있는 그림, 그리고 어떤 그림에는 아빠, 누나라는 글씨가 서툴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림을 보자마자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동생이에요. 맞아요. 이건 동생이 그리던 그림체예요.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벽에 한 그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그림 속의 아이, 도연이었습니다. 웃고 있지만 눈동자 속엔 두려움과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연아, 회장님은 마치 그림 속 아이를 품듯 손바닥을 벽에 붙였습니다. 아버지가 늦었구나. 미안하다. 그 순간 경호원이 갑자기 입구 쪽에서 외쳤습니다. 누가 있습니다. 회장님과 유나는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문틈에서 작은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그림자는 천천히 빛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삐쩍 마른 몸, 낡은 옷, 그리고 크고 맑은 눈. 유나는 숨이 멎을 듯 입을 막았습니다. 동생?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자신이 아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듯 떨리고 있었고 유나는 한 걸음에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유동아, 누나야. 두 사람은 그렇게 수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뒤에서 또 하나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천천히 걸어 나오는 그 소년. 키는 예전보다 훌쩍 컸지만 눈동자만큼은 변하지 않은 회장님이 잊을 수 없는 그 눈. 도연이었다. 회장님은 어쩔 줄 모르고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도연아. 도연은 잠시 멈춰서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흔들리다가 천천히 젖어왔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회장님의 다리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옆에 있던 경호원이 부축하려 했지만 회장님은 그 손을 밀어내고 두 손과 무릎으로 바닥을 짚으며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연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도연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회장님에게 다가오더니 마지막에 더는 버티지 못하고 회장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빠, 도연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의 벽은 그 순간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유나도 동생을 붙잡고 울고 있었고 아이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다가 웃다가 다시 울었습니다. 그 재회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기적과 같았습니다. 한태주는 문 앞에 서서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고개를 아주 천천히 숙였습니다. 저도 그 아이들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늦었습니다. 회장님은 도연을 품에 안은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태준아, 너의 죄도 오늘 끝내자. 아이들을 이 지옥에서 꺼내준 건 고맙다.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은 아마 그가 평생 듣고 싶었던 단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지하실 문을 열고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을 때 아침 햇살이 패창고 뒤편을 붉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맞이한 자유와 1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온기가 따뜻하게 아이들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도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유나 양과 동생도 함께. 유나는 놀라며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도 같이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도 내 아들의 가족일세. 그 말에 유나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가족으로서의 위치, 그 자리를 회장님이 스스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날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복잡하고 불완전했지만 폐창고 앞에 서 있던 네 사람에게만큼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따뜻한 봄날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그 봄은 하나이의 아빠, 나 여기 있어 라는 글씨에서 시작되었고 한 소녀의 이 아이, 죽지 않았어요 라는 목소리로 문을 열었으며 오늘 마침내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